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요, 챕터 3에서는 은행의 신탁 계정, 신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행 상품을 예금하고 신탁하고 구분해 보면요, 이 신탁 계정이라고 하는 게 먼저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가볼게요. 그러면 이 신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신탁은 나중에 증권투자신탁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상품에서 다뤄보겠지만 위탁자하고요, 수탁자하고요, 수익자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누구냐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정하고 이 설정된 펀드를 판매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자산운용의 지시를 수탁자에게 하고 수탁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 수탁자는 운용한 결과에 대해서 수익자들, 이 수익자는 예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에게 배당을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위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간의 거래관계가 맺어지는 거를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예금을 취급하는 예금계정하고요, 이 신탁계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금하고요, 신탁하고 한번 나눠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관계를 봤더니 먼저 재산관계가 예금은 누구 재산으로 되냐면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 받은 거를 지들 돈으로 처리합니다. 즉 은행의 고유재산이라고 얘기해요. 이 고유재산을 은행에서는 은행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은행계정. 그러니까 내가 예금한 거는 은행이 지들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들은 나한테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만 주면 되니까. 근데 이 신탁계정에서는 이 재산이 성격이 신탁재산이에요. 손님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계약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누구하고 계약하는 거냐면 예금주, 즉 나지요. 나하고 은행하고의 양자관계예요. 둘이 계약한 관계라는 얘기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신탁계정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라고 하는 3자 관계로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관계의 형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 계약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금계약은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그 예금계약은 소비 임치로 볼까요? 소비 대차로 볼까요? 전에 이걸로 법률적인 논쟁이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했을 때 그 예금이 이런 차원이냐 이거죠.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긴 걸까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꿔준 걸까요? 자, 내가 은행에 예금한 게 은행에 돈을 꿔준 거냐, 내가 은행에 돈을 보관을 맡긴 거냐, 이 차원이에요. 근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럴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내가 은행에 돈을 꿔준 거라면, 은행이 나한테 빌려 쓴 거라면 갚는 시기는 은행이 자기네가 나중에 갚으면 되고, 내가 은행에 돈을 꿔줬으면 달라고 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달라고 해야 되죠.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나는 은행에 가서 언제든지 돈 빼와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에 돈을 꿔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긴 거지. 자, 그러면 이 맡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치라고 해서요. 임치를 하면 맡긴다는 얘기는 보관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 보관료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법률적으로 이 계약의 성질은 소비 임치 계약이에요. 근데 보관이라는 거는 내가 창고에다가 어떤 물건을 보관시키고 나중에 찾으러 가면 표딱지에다 내 이름 써가지고 내가 맡겼던 거 그대로 주죠. 근데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데 은행에 오늘 100만 원 입금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시죠? 자, 통장에다가 조남종. 그러면 조남종 거야. 그래가지고 돈 묶어서 조남종 팻말 붙여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돈 찾으러 가면 내 이름 써진 돈 주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막 돌고 돌아가면서 아무 돈으로나 내가 100만 원 했었으면 거기다가 100만 원을 다른 돈으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치계약이 아니라 소비 임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비 임치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건 민법상 소비 임치계약이 돼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저도 지금 주거래은행을 제1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제1은행에다가 예금하러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처음에 좀 황당하긴 했어요. 처음 통장을 개설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통장의 잔고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시면 한 달에 2,000원씩 내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금하는데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건 또 뭐야? 이상한 경우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에이 그래도 통장에 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지 뭐 그래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해요. 뭐 나는 10만 원 밑으로 안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그런 사건이 떴는데 어떤 학생이요. 이제 나하고 똑같은 은행이었겠지. 거래를 했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많지는 않았겠죠. 송금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통장에서 돈을 받아 쓰고 그랬는데 통장에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 일하는 회사 사장이 통장으로 송금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통장이 있냐 그랬더니 아 마침 내가 안 쓰지만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 통장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로 송금해달라고 통장 번호를 줬어요. 입금되는 순간 돈이 다 빠져갔어요. 어디로? 은행에서 한 달에 2,000원씩 그 페널티를 물리는 거를 다 계산해서 지금까지 그 아르바이트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우리 보통 은행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된 게 있으면 어디서 입금 들어오면 바로 잡아가요. 은행에서 다 출금해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출금하러 갔더니 돈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분명히 사장이 보내서 입금은 돼 있는데 왜 돈이 빠졌나 봤더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 나는 이 돈을 못 찾는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은행이 하자가 있냐? 없어요. 보관료 받아도 돼요. 소비 임치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이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 소액 예금자들한테는 보관료를 받고요. 거액 예금자들만 VIP 고객으로 해서 우대 정책을 쓰는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은행을 내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얘기예요. 왜? 작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은 은행을 불편하게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관리해야 되고 전산 비용 들어가고 그러지 은행에 도움이 안 돼요. 수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도와주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편하라고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지들도 돈 벌으려고 그 삐까뻔쩍하게 건물, 비싼 건물 임대료 내가면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월급 많이 주는 고급 인력들 채용해서 직원들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자르고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 탓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요. 왜? 예금 계약은 소비 임치 계약으로 법률적인 계약의 성질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신탁 계약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신탁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소비 임치 계약이지만 이거는 신탁 계약으로 법률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운용하냐 하는 운용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운용 방법을 봤더니 이 예금은요. 은행에서 내가 은행에다 돈 맡기면서 내 돈은 어떻게 운용하세요? 이렇게 하나요? 나는 그냥 예금하면 끝나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지. 즉 내가 맡긴 돈에 대해서 은행이 운용하는 거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은행이 이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도 되고 이 돈 가지고 대출을 해도 되고 은행 맘대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신탁 계정에다 돈을 맡긴 거는 제한을 받습니다. 어디에? 내가 신탁 계약을 한 계약 또는 신탁법상의 법령에 이 법령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돼. 제약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운용을 했으면 그러면 돈 버는 거 배당은 어떻게 해주냐? 내가 예금을 했더니 국민은행의 행장이 주식 투자를 잘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넣는 사람들이 돈을 넣어줬으니까 그 돈으로 그 은행도 돈 벌었잖아요. 야 내가 1,000만 원 예금했는데 그걸로 니네 더블 됐다며. 나 처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1년에 4% 준다고 그랬는데 내 돈 가지고 니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20% 좀 줘봐. 그럼 주나요? 안 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약정 이율만 줘요. 이 약정 이율은 무조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깨먹었어도 줘요. 지들 돈 적자는 애들에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약정 이자율은. 근데 이 신탁 계약은 벌은 만큼 다 줘요. 실적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금의 성격을 봤더니 은행에 예금하는 돈들은 그 예금 기간이 짧아요. 단기 자금이에요. 저는 심지어 어떤 때는 아침에 넣었다가 점심때 빼기도 해요. 아이씨, 괜히 돈 다 넣네. 좀 쓸 거 빼놨어야 되는데. 그러고 출금을 또 해. 아침에 200만 원 넣었다가 오후에 30만 원 빼. 아이, 쓸 거를 몰랐어. 이래가지고 출금도 해요. 은행의 예금 상품은 굉장히 짧아요. 단기의 상품인데 이쪽 신탁에다 맡기는 돈들은 자금의 성격이 중장기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은 어떻게 받냐면요. 물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을 받지만 어떤 법률에 따르냐? 이 예금 계정은 은행법에 따르지만 이 신탁 계정은요.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여러분들 규제는 바꿔주세요. 여러분 규제에는 신탁업법 이렇게 돼 있지. 신탁업법하고요. 신탁법하고 증권투자예서법이 통폐합돼 가지고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서 이 신탁 개정은 감독을 금감위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금전신탁이라고 하는 신탁 개정은 다르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예금 개정과 신탁 개정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는데 이 신탁은 특별히 금전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금전신탁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시가평가를 받는 신탁상품의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자, 신탁상품 분류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분류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추가 입금이 가능하냐. 내가 1,000만 원을 신탁으로 넣다가요. 아이 참 엊그제 또 적금 탄 게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또 넣어야지. 그래서 1,000만 원 또 넣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더 넣으세요. 그래요. 안 돼요 하는 추가 입금이 안 되는 거를 단위형이라고 하고요. 추가 입금을 받아주면 그건 추가형이라고 그래요. 더 안 받는 것도 있고 더 받아주는 상품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도 해지에 따른 분류. 내가 돈을 넣다가 중간에 돈을 출금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러기도 해요. 자, 출금 못 해간다라고 하면 그거를 폐쇄형이라고 하고요. 출금해갈 수 있으면 개방형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중도 해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환매라고 얘기해요. 신탁상품에서는. 그러니까 환매가 가능하면 개방형, 환매가 불가능하면 폐쇄형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운용 비율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운용 대상 자산이나 또는 운용 비율에 따라서 주식형 또는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자, 주식형의 경우에는 내가 이 신탁재산에 운용하는 전체 자산 중에 60% 이상을 주식에 운용한다. 나머지는 채권이나 대출 이런 걸 하고요. 이 채권형 상품에는 주식이 절대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식형의 채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채권형의 주식은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채권 운용되는 자산 비율이 60%가 넘으면 채권형이라고 하고요. 애매하게 5대5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혼합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용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운용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요. 운용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냐면 뭐 클린형, 국공채형, 전환형, 뭐 세제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신탁을 금전신탁이다라고 할 때 금전신탁으로 인수 가능한 재산이 어떤 거냐. 금전신탁에 인수 가능한 재산 볼게요. 금전신탁으로 했으니까 우선 금전이어야 되고요. 근데 금전신탁에서는 금전으로 하지만 꼭 금전이라고 안 하고 신탁 계정이라고 할 때 신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할 수 있고요. 금전 채권, 돈 받을 거 있는 거, 금전 채권, 돈 받을 거 있는 걸 말해요. 또는 동산, 또는 토지 및 정착물, 부동산이죠. 토지 및 정착물 같은 것도 다 신탁이 가능해요. 이런 것까지도 신탁이 되고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까지도 신탁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신탁을 하다 보면 돈을 맡겨놓고 주식형으로든 채권형으로든 운용을 하다 보면 내 신탁 자산이 도대체 지금 현재 자산 평가를 해보면 얼마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 시가평가제라고 합니다. 자, 채권 시가평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권 시가평가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물론 장부가 평가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채권 시가평가제가 도입돼 가지고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이 금리 변동에 대한 가치를 펀드 가치에다가 그대로 반영시켜야 되는 것을 채권 시가평가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채권 시가평가제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줘야 될 게 꼭 몇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음 채권 시가평가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가지고 올바른 것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채권 시가평가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채권 시가평가제의 원리를 보면 금리 변동할 때 금리 변동을 하면 이걸 펀드의 가치에다가 금리 변동한 걸 그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자, 이 채권 시가평가제도가요. 자, 그러면
이 채권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자산 건전성 분류에 의한 충당금 적립이 불필요해졌어요. 충당금 적립이 필요 없다. 왜? 충당금이라는 얘기는 자산이 불건전해지면 거기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매일매일 시가평가로 그 자산 가치를 평가하면 충당금을 다시 쌓아놓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채권 시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환매를 한다든지 돈을 출금해 줄 때 그 기준일이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환매를 해주냐?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어떤 사람이 환매를 하겠다 그래서 해지 신청을 했을 때 3일 기준인 거는 채권형, 3일째 되는 날 돈 빼주는 건 채권형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4일째 되는 날 돈을 빼줍니다. 주식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3영업일, 4영업일에 4일째 되는 영업일에 원리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단 오늘 출금 신청하면 오늘 출금해주는 펀드가 있어요. 그런 펀드를 뭐라고 하냐면 MMF, 머니마켓 펀드, 단기 금융 간접 투자 상품은 그날 출금 요청하면 그날짜의 시세로 해서 출금을 해주죠. 자, 이 얘기는 채권 시가평가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싸지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이자는 많이 받지만 채권의 가치는 하락해요.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내가 채권을 이미 사놓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나의 펀드 가치는 떨어지겠죠. 채권 값이 헐값이 돼버리니까 펀드 가치는 하락합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펀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채권 시가평가제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금전신탁, 신탁은 어떤 상품이냐? 대상은 자, 단위금전신탁이라든지 추가금전신탁이라든지 또는 퇴직신탁이라든지 신개인연금, 신개인연금을 뭐라고 하냐면 연금저축신탁이에요. 옛날 거는 개인연금, 뒤에는 연금저축 이랬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연금신탁, 분리과세 상품이라든지 연금신탁이라든지 장기증권신탁 이런 것들은 다 채권 시가평가제에 해당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알아두면 되겠죠. 채권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적용 제외시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은 채권 시가평가제의 제외 상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특정금전신탁은 어떤 걸 말하냐면 내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즉 돈주인이 내 돈은 어떠어떠한 걸로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제시하는 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고, 대개 거액자금들을 맡길 때 그렇게 하죠. 내 돈은 이렇게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거를 금전신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 금전신탁의 신탁상품 종류를 한번 볼게요. 조금 아까 제가 크게 대분류를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금전신탁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종류들이 있냐? 첫 번째는 연금신탁. 이 연금신탁은요, 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신탁으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기준화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2000년 기준으로 해서요, 2000년도에 신개인연금, 구개인연금 기준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연금신탁을 구연금신탁하고요, 신연금신탁하고 개인연금신탁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 옛날 거하고 새로 도입된 거하고요. 옛날 거는 가입 자격을요 20세 이상의 개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개인연금신탁은 연령대가 낮춰졌습니다. 18세 이상의 개인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연금제도는, 개인연금제도는 불이익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한도를 72만 원까지만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신연금 신탁에서는 불입금액 100%를 다 그냥 아예 총액을 공제해주되 한도도 24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새로운 연금신탁제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새로운 상품이 혜택이 많고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조삼모사 비슷한데 한번 봅시다. 이때요, 기존에 2000년 이전에 가입했던 그 상품은요, 연금에 가입하면, 이거는 연금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후에는 내가 연금을 타먹게 되죠. 이때 연금을 타먹을 때 소득세 비과세 했어요. 그럼 연금이 그냥 다 나오고 세금을 안 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연금 탈 때 과세합니다. 세금 뗀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 타먹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제 혜택 잔뜩 주는 것 같죠? 240만 원까지 공제해 줄게. 여기는 72만 원까지밖에 안 됐지만, 그래 놓고서 여기서 공제 많이 해주는 척 했지만 타먹을 때 돈 떼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타먹을 때 세금 안 떼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좋아진 것처럼 됐지만 결국 좋아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개인연금 신탁과 신개인연금 신탁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만 딱 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연금은 어디에다 가입할 수 있냐면 금융기관별로 다 틀려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은행에다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에다 가입할 수도 있고 투신사에다 가입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 가입해 놓으면 은행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이 은행은 안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10년 동안 불입했으면 그 10년 동안 불입한 걸 가지고 네가 나이가 55세, 60세부터 계속 타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기네가 상품 판매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우리 보험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보험은 뭘 보험이라고 하면 위험을 대비해 주는 거죠. 은행에다가 연금 가입하면 연금 불입한 거 그거 타먹고 끝나는 거죠. 보험회사는 뭐라고 하냐면 연금 가입 기간 동안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연금은 연금대로 주고 보험금도 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그럼 어차피 연금 가입할 거면 보험에다 가입하지 그래야. 이러면은 그 말 들어보니까 보험이 더 좋네.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가입했다가 보험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은행에다 2년 불입했는데 이걸 끝나고 이쪽으로 바꾸려면 연금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이것도 페널티 있죠. 그러니까 2년 만에 어떻게 보험으로 바꾸냐, 못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 무식한 거예요. 이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 같은 건 금융기관을 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까지 여기에 불입한 게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뒤로 연결시켜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가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를 바꿔가는데 그대로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연금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보험회사로 갔더니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보험 영업사원 얘기를 듣고서 연금에 가입할 거 이왕이면 은행보다 보험이 좋을 것 같아서 보험으로 바꿨다. 그래서 사고 난다든지 그러면 타먹을 수도 있고 보험금도 타고 더 좋지. 그랬더니 옆에서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은행에다 가입했다가 너 연금 10년, 20년 불입할 수 있어? 중간에 퇴직했다든지 돈 못 번다니 그러면 해약하고 타먹어야지? 근데 은행은 언제든지 해약해서 타먹을 때 불입한 거랑 이자랑 다 주는데 보험은 안 돼. 보험은 중도해지면 엄청 손해본다 너. 이렇게 돼요. 그래요 그럼? 그럼 또 은행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저축기관을 내가 해지하지 않고도 이전할 수 있는 게 연금이라는 뜻이에요. 연금저축이라는 특징은. 자, 두 번째는요.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은 돈을 맡기는 자가 운용을 어떤 걸로, 주식형으로 해달라, 채권형으로 해달라, 어디서야 어떻게 운영해달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특정금전신탁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퇴직신탁. 우리 이 신탁상품의 특징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탁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이라고 그랬죠.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났으면 손해난 대로 받아야 되고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벌었고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퇴직신탁이라는 놈은 참 특이한 게 원본이 보존돼요.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운용이 잘못되면 실적배당 상품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퇴직신탁은 원본 보존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퇴직신탁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퇴직신탁을 가입했을 때 이 퇴직신탁의 위탁자는 누가 되는 거냐? 위탁자는 기업이나 또는 단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퇴직신탁은 그럼 수익자는 누구냐? 이 회사 다니는 임직원들.
그리고 이 퇴직 신탁에 그러면 신탁 관리인은 이 신탁을 했을 때 관리는 누가 맡게 되느냐? 이 노주나 이 회사의 노주 있죠. 노동조합, 노주 또는 노조가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사협의회 대표가 신탁 관리인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탁자는 누가 되냐면 대부분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는 다 대개 은행이 맞습니다. 은행이 수탁자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퇴직 신탁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의 매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투자 신탁에 누가 돈을 맡기면요,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요, 부동산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운용해서 수익을 배분해주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수익증권 저축 판매. 은행에서도 수익증권을, 즉 펀드를 취급해요. 수익증권 저축 판매를 합니다. 펀드 판매회사가 은행이 되기도 하고 증권회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수익증권 저축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하는 일이 뭐냐? 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좌 개설을 맡기도 하고요. 또는 입출금 업무, 입금이나 출금 업무 같은 걸 대신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즘 인기리에 또 판매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외 투자 펀드나 해외 뮤추얼 펀드, 해외 뮤추얼 펀드 또는 해외 투자 펀드. 자, 해외 뮤추얼 펀드는 엄브렐러 펀드로 구조가 보통 되어 있고요. 해외 투자형 펀드는 어디다 투자한다라는 얘기냐면 대부분 요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이 브릭스. 자, 브릭스가 어디예요? 신흥개발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래가지고 브라질과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렇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쪽은 다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더란 얘기예요. 작년에 인도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이 얼마 오른지 아세요? 1년에 270%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도 펀드에다가 돈 투자한 사람들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년 만에 27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펀드를 이렇게 구성을 해요. 요새는 또 이걸 좀 쪼개가지고요. 이 네 나라에다 투자를 하지 말고 인도하고 중국에다가만 투자해야 되겠다. 브라질 걱정되고 러시아도 조금 불안해. 그럼 나는 인도하고 중국만 투자하겠다. 그러면 친디아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하는 해외 투자형 펀드. 우리나라 증시는 불안하지만 외국의 해외 증시는 뜨는 증시가 있다. 그럼 그쪽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펀드들. 이거를 해외 투자형 펀드라고 하고요. 여덟 번째는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에다가 가입하기도 하고 또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가가 폭등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뭐냐면 ELS 펀드예요. ELS에 주가지수 연계증권이라고 하는 ELS 펀드 쪽으로 막대한 자금이 적립식 펀드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더라. 이게 은행의 신탁상품의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전신탁은 이 정도만 보고요. 세 번째는 금전신탁이 아닌 신탁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금전이 아닌 것도 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 그러니까 금전신탁이 아닌 신탁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금전신탁이 아닌 신탁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재산신탁이라고 그래요. 재산신탁,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의 재산신탁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럼 운영하느냐, 운영의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가증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유가증권으로 운영한다라는 얘기는 유가증권을 관리하거나 또는 운용하는 이런 것들을 맡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전채권. 금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금전을 받을 게 있다.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이걸 금전채권이라고 하죠. 그럼 이 금전채권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유동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동산. 동산을 가지고도 신탁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토지 및 정착물. 토지 및 정착물을
신탁을 한다라면 주로 토지 및 정착물 받아가지고 뭐 해요?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비싸게 팔아먹기도 하고요. 좋게 팔아주면 좋은 거죠. 토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건물을 받아가지고 시세보다 비싸게 팔을 기회가 있다면 팔아줘요. 그럼 돈 많이 벌어주는 거잖아요. 신탁을 했다는 얘기는 돈 벌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이용해가지고 돈만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담보신탁이라든지 담보신탁 또는 토지신탁 같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상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지상권으로도 전세권으로도 또는 토지 임차권 등으로 심지어 무채재산권 같은 것 가지고도 신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 재산신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신탁을 취급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 신탁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투자신탁하고요. 최근에 인기리에 나오고 있는 리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신탁하고 리츠라고 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동산 투자신탁은 이거는 금전으로 수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신탁상품에 돈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하기도 하고 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 벌어주는 거를 부동산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반면에 이 리츠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부동산 투자신탁은 다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신탁에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지만 이 리츠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고 여기다 투자하면 수익자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리츠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리츠가. 여기 리츠가 있으면 이거는 리츠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자기네가 직접 부동산에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누군가한테 여기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돈을 가지고 돈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 자산은 뭐냐? 부동산에다 투자도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부동산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요. 이 투자 자산들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두냐면 여기다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 자문사가 운용을 대신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불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불려줘 가지고 돈을 맡기는데 이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돈을 자기네가 다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보관회사 부동산도 샀으면 부동산을 맡겨야 돼요.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자산 보관회사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데는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산 보관회사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가 이런 데다가 토지공사라든지 주공에다가 이 자산을 맡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산 보관을. 자, 그러면 이 투자자들한테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 투자자들한테 뭘 줘야 되냐?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는 90% 이상의 배당을 해줘야 돼요. 투자자들한테 일반 주식회사는 배당을 안 주고 사내 유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가 재투자하는 데 써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벌은 돈을 다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90% 이상을 꼬박꼬박 결산해서 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매년 배당금을 꼬박꼬박 많이 받는다는 얘기겠죠. 일반 주식 투자보다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왜? 수익금 거의 전액이죠.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츠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또 사들이고 관리하고 해서 돈을 꾸준히 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벌게 되면 부동산도 매매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투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돈도 벌고 꽉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게 바로 리츠 제도의 도입이고요. 그리고 이 리츠의 도입으로 어떤 효과를 보게 되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돈 적금 다 깨도 2천만 원밖에 안 돼.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부동산을 사? 요새 땅 한 평에 2천만 원 넘는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허기져요.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63빌딩도 살 수 있어요. 이제 리츠로. 왜? 2천만 원짜리 전국에서 20만 명, 50만 명 모였더니 1조 원도 모여지고 2조 원도 모여져요. 그럼 우리 돈 모아서 63빌딩 사자. 내가 돈 500만 원 낼게, 300만 원 낼게. 그 낸 돈이 이 리츠를 구성하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둔 돈으로 63빌딩을 샀다. 그럼 63빌딩의 벽돌 100장 값은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액 투자를 가지고도 큰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 제도가 리츠의 도입으로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고요. 자, 리츠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리츠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냐? 리츠의 첫 번째는 구조, 두 번째는 종류를 알아봐야 되는데 리츠의 종류는요. 투자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리츠를 환매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간에 따라서, 기한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해요. 투자 대상에 따른 리츠의 분류는 이렇게 합니다. 지분형 리츠, 모기지라고 그래요. 지분은 모기지형. 지분은 내가 거기에 몇 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모기지형으로도 되고 이 모기지형과 지분형으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를 혼합형 리츠라고 그래요. 자, 이 리츠의 종류를 투자를 어디다 했느냐라는 투자 대상으로 구분하고요. 환매가 가능하면 개방형 리츠, 환매가 중간에 불가능하면 폐쇄형 리츠.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리츠에서는요. 개방형 리츠가 더 합리적일까요? 폐쇄형 리츠가 합리적일까요?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에다 돈을 맡겼는데 환매가 아무 때나 가능하다라면 개방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돈 투자해가 63빌딩 샀는데 중간에 내 돈 빼달라 그러면 뭐라 하냐면 벽돌 100장 뺄게. 그러면 63빌딩 무너지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돈 맡긴 거 이거 팔아야 나오는데 벽돌 100장만 빼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폐쇄형으로 하되 폐쇄형으로 하면 난 돈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이걸 주식시장에 상장시켜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면 돼요. 내가 주식을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쇄형으로 만들게 되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매매가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기한으로 따진다라는 얘기는 투자하는 기간이 없으면은 무기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정 기간 5년 동안이 리츠를 5년 동안 투자하기로 하자 그러면 기한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한부 리츠, 무기한 리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금전신탁 이외에도 재산신탁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투자신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부동산 투자신탁과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리츠는 엄격히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신탁으로 부동산 투자신탁은 구분돼서 이거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이거는 적용을 받아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 리츠는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 적용 자체도 틀려요. 그러니까 리츠와 부동산 투자신탁은 엄밀히 구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금융상품을 은행 금융상품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2금융권의 금융상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